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요새 정치권은 이합집산 위에서 아주 분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전적 차원에서 분주하면 모르겠는데 내부 분열로 분주하다면 이런 정계 개편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봐도 그렇고요. 바른정당 내부 그리고 국민의당 내부를 봐도 그렇습니다. 정당이라는 존재가 아무리 정권을 잡는 것이 목표라고 해도 지금 각 정당들이 보이는 모습은 좀 너무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명분이 불확실하고 설사 명분이 그럴듯하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너무나 볼썽사납기 때문에 도저히 그들이 주장하는 명분에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치권은 자신들의 행위를 명분으로 포장하기에 급급했지만 이제는 그 과정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줄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신들도 민주주의와 국민이라는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환경적 변화를 모르는 건지 둔감한 건지 지켜보는 국민들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그 일본 중의원 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이 조기 총선이었는데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공명당 여당 연립 여당이 엄청나게 이 표를 얻었어요. 네. 예? 이 아베 총리의 이른바 이제 그 중의원 회선과 이 예. 조기 총선 전략이 딱 들어맞은 셈이 됐죠. 오늘 아침 6시 개표 기준으로 그 자민당과 공명당의 그 연립여당 개헌 발의선인 이 310석이 넘는 312석을 확보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 자민당 단독으로 무려 이 233석을 훨씬 뛰어넘는 그 283석을 좀 확보를 했고요. 아베 신조의 그 연립여당 이 개헌 추진에 그래서 이제 더욱더 가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그 자민당은 이 과반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이 중의원의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독식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예. 국회 운영을 이제 말하자면 그 주도할 수 있게 됐는데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이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 그 가능한 한 많은 분의 그 이해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개헌을 위해서는 이제 그 국민 투표를 해야 하는 만큼 국민 과반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가 되죠. 예. 이번 아베 총리의 승리, 그 야당의 분열과 그 북풍, 즉 북한으로부터 불어온 예. 이 북핵 문제의 그 영향이 컸다는 분석들이죠. 제1야당인 그 민진당은 그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그 해체했습니다. 당초 그 민진당이 그 당을 해체하면서 그 합류를 선언했던 희망의 당, 이 고이케 도쿄 도지사가 이끄는 그 희망의 당이 사실은 이제 예상보다 조금밖에 네. 어려웠어요. 제1야당이 될 것으로 유력시 됐었는데 예. 그러나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반면에 이 희망의 당에 합류하지 않은 의원들이 꾸린 이 신당, 입헌민주당이 선전을 해서 쉬운 4석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1야당이 됐고요. 희망의 당은 49석 그리고 공산당은 12석 일본 유신은 10석 등의 순으로 지금 확보를 했고요. 지금 4개 의석이 아직 좀 미정 중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나 그 이들 야당들이 다 합친다 하더라도 자민당의 독주를 막기는 역부족이죠. 하여간 이 북한 문제가요. 굉장히 컸다고 해야죠. 굉장히 네. 컸죠. 맞습니다. 사실 아베 입장에서 볼 땐 북한 문제를 최대한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네. 그리고 북한 문제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은 완전히 준비가 돼 있다. 알면 충격을 받을 것이다. 네. 이게 뭐예요? 그러게 말이죠.
그 도대체 뭘 준비를 했다는 건지 좀 궁금증을 자아내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모화법 뭐 계속되고 있죠. 네. 이 폭스 TV의 그 썬데이 모닝 퓨처스 그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관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믿기지 않을 만큼 잘 준비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답은 물론 S라고 하겠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걸 누가 알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사실은 잘 정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군사 옵션 문제겠죠. 네, 군사 옵션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나 그걸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일종의 그 으름장을 놓은 셈인데요.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서는 그는 그 중국을 위해서 그리고 나는 미국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것이 우리가 각각 출발하는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아주 좋은 극히 그 예외적인 관계이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를 돕고 있다. 상당히 좀 상찬을 했죠. 뭐 중국 가기 직전이니까 이제 네.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예. 자, 그리고 국내 정치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윤리위원회 탈당 권유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서청원 전 대표가 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 때 자신한테 협조 요청을 했다면서 홍준표 대표의 사임을 지금 촉구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 참 이전 투구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뭐 하여간 양쪽 다 정치 생명을 걸고 하는 싸움이죠. 네. 홍준표 대표의 그 아킬레스건을 그 치고 나선 모양새죠. 그 사실상의 그 출당 조치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 사퇴 요구를 하는 서로 그 물러날 수 없는 그 극단적인 공방으로 좀 번지고 있습니다. 네. 서청원 의원은 어제 그 기자간담회를 그 자청해서 그 대법원 그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야당 대표로서 결격 사유라면서 그 홍준표 대표의 그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좀 진지하게 요구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소개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 고 성완종 의원 관련 사건에 대한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홍 대표가 그 나에게 그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다. 이런 폭로성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그 징계 조치가 그 정권에 잘 보여서 자신의 재판, 즉 홍준표 대표의 그 재판에 그 선처를 바라기 위한 것이 아닌지 묻고 있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러자 홍준표 대표 당시 그 서 의원에게 그 전화를 해서 자신에게 그 성완종 의원이 그 돈을 줬다고 하는 이 윤모 씨가 그 서청원 대표 사람 아니냐? 왜 나를 물고 들어가느냐? 자제시켜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한 일이 있다고 이제 페이스북에 밝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갖고 서 의원 측이 그 최근 찾아와 이 녹취록이 있다면서 이 서 의원을 만약 출당시키면 이를 폭로할 듯이 협박하기 위협하기도 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서청원 의원의 그 과거 친박연대 그 공천원금 사건을 거론하면서 이 불법 자금은 먹어보는 사람이 늘 먹는다. 폐수를 깨끗한 물과 같이 둘 수 없다. 노역의 노추로 비난받지 말고 노정객답게 유연하게 책임지고 당을 떠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거의 뭐 아주 갈 수 있는 데까지의 이 맞습니다. 발언들을 좀 한 것 같죠. 예. 이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도 입장을 발표했죠. 지금 류석춘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죠. 맞습니다. 이제 류석춘 위원장이 어제 그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그 혁신위원회 이름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징계를 거부하는 서청원 그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재임 시기에 그 친박 보스를 그 자임하면서 그 호가호위 권력을 전행하고 이 진박 간별 공천 전행을 한 이 친박파리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그 비난을 했고요. 두 의원은 그 당 분열 책동을 그 즉각 중지하고 그 당 윤리위원회의 그 결정을 수용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류석춘 위원장, 당 윤리 그 결정에 반발하는 서청원 최경환 의원을 반혁신 의원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의원의 그 해당에 동조하면서 그 경거망동하는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혁신위원회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 경고를 하기로 했다고 그러네요. 예. 과연 이 상황이 끝이 어딘지 그것도 좀 궁금해지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못지않게 지금 바른정당도 이게 복잡한 것 같아요. 유승민 의원이 김무성 전 대표한테 서로 갈 길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도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사실상 결별을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유승민 의원 어제 그 기자회견을 갖고 그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 그 언제든 그 대화를 할 수 있지만 그 설득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김무성 의원의 경우에 그 박 전 대통령의 그 출당을 바른정당 그 탈당 명분으로 그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유승민 의원의 그 작심 발언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김 의원에 대해서 이 바른정당 창당이 반기문 대통령 만들기 위한 그 방법이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저랑은 생각차가 매우 커 설득이고 쉽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제 갈 길이 있고 그분은 그분의 갈 길이 있다. 이러면서 그 사실상 결별을 선언했는데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오늘 미국으로 갑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었죠.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에 대해서 탈당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만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하루빨리 출당 문제를 매듭짓고 바른정당과의 보수 대통합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 상황 어떻게 전개될지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 바른정당 그 가운데 자강파는 이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자, 이 자유한국당 이 지금 통합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한 모양이에요. 이렇게 상당히 시끄러운 걸 무릅쓰고도 막 강행을 하는 걸 보면은요. 예, 근데 엄밀히 말해서 통합이라기보다는 예. 이제 바른정당 교섭단체를 붕괴시키겠다. 이게 조금 서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르죠. 예.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 바른정당에서 나가는 사람들을 잡았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들려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당 이제 소위 통합파 중에서 몇 분은 지금은 이제 받는 척 하는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이분들이 또 시끄럽게 할 거다 당을. 예. 새누리당 있을 때도 항상 자유한국당이 네, 그렇죠. 안에 갈등이 있었고. 예. 그래서 일부는 뭐 안 받을 수 있다. 예. 이제 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통합파 중에서 소위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통합파도 다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정당 교섭단체 붕괴가 1차적인 목적이다. 합당보다는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통합파도 다 안 받는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저런 거 다 빼면은 이 한 대여섯 명 뭐 분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 정당 내에서 이제 그 질문이 많은데 몇 명이 가는 거냐.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이 정치가 산수가 아니라서 예. 친박 청산을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근데 지금 현실 가능한 것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출당 하나 정도인 것 같아요. 예. 그랬을 때는 저는 아무도 안 갈 수도 있다. 아무도 안 갈 수도 있다. 예, 못 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한 5명 이하로 줄어들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출당만 해도 이제 합당 가능하다는 분이 5명 이하인데 이제 뭐 그건 합당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개별 탈당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뭐 한 몇 명 5명 이하 사람들이 나갈 경우에 상당히 집중 포화를 맞을 수 있고 이건 뭐 분당 수준도 아니고 일부 탈당이기 때문에 뭐 모양도 너무 빠지고 해서 뭐 결행을 저는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교섭단체가 그래서 교섭단체 붕괴가 목표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지금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서청원 전 대표와 홍준표 대표의 이 설전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게 또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이게 이제 국민들 눈에 이제 보수 혁신의 과정으로 좀 보여야 되는데 그것도 좀 실패한 거 아니냐. 일종의 정치자금 폭로전으로 정치자금 뭐 이게 진실 게임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성격이. 예. 언론에서도 성완종
시에 돈을 1억 원 실제로 받았냐 안 받았냐 서청원 대표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성격이 변질되어 가지고 그 한국당 내에 이제 보수 혁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보수 혁신할 자격이 있느냐. 뭐 이렇게 좀 비치는 면도 있어요. 어제부터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은 별도로 하더라도 저는 홍준표 대표가 어쨌든 시작한 마당에 자기 직을 걸고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청원, 최경환 출당이 안 되면 나라도 당을 떠나겠다. 그 정도 결기를 보여준다면 바른정당 합당은 몰라도 뭐 그렇더라도 저희는 한국당하고 합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대신에 국민들한테는 박수 받을 수는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친박 의원들의 출당이 된다 하더라도 통합은 안 된다, 합당은 안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하신 거죠? 예, 서청원, 최경환 의원 둘 나가는 정도로는 합당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이게 이제 탄핵 전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좀 다른데 지금 한국당이 바른정당하고 좀 이 색깔이 완전히 구분되고 있어요. 한국당은 상당히 극우화되고 있고 바른정당은 상대적으로 이제 중도 보수화되고 있는데 한국당 예를 들어서 뭐 한미동맹 해체하고서라도 핵무장을 하자 이런 여론이 강하잖아요. 자체 핵무장을 하자. 그리고 뭐 여전히 청와대는 주사파 정권이라고 빨갱이 장사를 거의 거당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비전이나 정책 면에 있어서도 이제는 바른정당하고 좀 차이가 난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바른정당 내에 소위 말하는 통합파는 또 한국당하고 또 좀 색깔이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당색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치와 비전이 달라져 있는 상태에서 이 통합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어떤 조건이 되더라도 통합은 힘들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합당은. 그죠? 자유한국당과의 합당은?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실제로 뭐 다 떠나서 저희가 이제 몽상정신을 할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전제로 뭐 수를 둘 수는 없고 최경환, 서청원 의원 출당도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요, 지금 바른정당 내에서도, 이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좀 갈팡질팡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모든 당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왜 바른정당도, 이제 국민의당하고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선거를 위해서는 이제 내년 지방선거죠. 일부는 이제 4당 체제로는 상당히 당선 가능성이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3당 체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일부는 한국당이랑 합쳐야 되고 또 일부는 국민의당하고 합치는 게 좋다. 근데 이 합치는 것이 선거공학적으로 합친다고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게 시너지 효과가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합치기 어렵더라도 이 원칙과 가치에 입각한 통합이 돼야 된다 하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원칙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냐, 원칙을 깨고서라도 합치는 게 중요하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국민들께서는 저기 하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안철수 대표하고 만날 생각이 지금은 없다. 우리랑은 좀 국민의당이 다른 점이 많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당 지도부가 아닙니다, 유승민 의원은. 당 대표도 아니고 물론 영향력이 크죠. 그런데 이제 이게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해야 될 성격인 것이고 지금 우리 이제 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물론 한국당 합당파가 있지만 저희들 목적은 한국당 합당파도 전당대회에 나와라. 그래서
합당파가 대표가 되면 당을 당신들 뜻대로 이끌 수 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내부의 이견을 좀 좁히고 하나가 되려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전당대회 전에 뭐 일부는 한국당 합당파로 가고 일부는 국민당 합당파로 가고 또 뭐 바른정당은 도대체 뭐 하는 정당이냐. 그래서, 전당대회 전까지는 당대당 통합 논의는 금지시키겠다는 것이 지도부들 생각이고요. 전당대회에서 그냥 노선 싸움을 하자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유승민 의원도 지금으로서는 합당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인 입장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국민의당도 말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는 거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다시 말해서 호남 쪽 의원들 중에 5분의 의원 정도는 확실하게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한 10분 정도죠. 호남 쪽 의원 5분.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이게 진짜 눈 뜨면 머리가 아픕니다. 너무 맞아요. 빨리빨리 변해서 머리가 아픈데 근데 중요한 건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섭단체가 깨지더라도 바른정당이 원내 영향력은 떨어집니다만 국민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지지율은 또 다른 문제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어젠가요? 유승민 대표도 김무성 대표한테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김무성 대표랑 결별해서 김무성 대표 나가면 교섭단체 깨집니다. 왜 손해볼 짓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원내 이야기고 우리가 좀 더 단일 대우로 뭉치고 단일 색깔로 가게 되면 안 그래도 바른정당도 지금 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정치적 색깔도 도대체 이게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다 해서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면도 있거든요. 때문에 숫자로만 보는 이런 공학적인 이런 접근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당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합당, 혹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합당, 여기 두 가지가 이게 좀 차이가 되는 것이 예를 들면 지역 기반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요,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이랑 좀 합치는 것이 지역 기반 측면에서 훨씬 낫다. 하지만 이념적 기반 측면에서 볼 때에는 국민의당의 일부라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치는 것이 낫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의당도 그렇고 뭐 한국당도 그렇고 이번 기회에 어느 한쪽하고만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당의 정체성, 개인의 정체성에 따라서 한번 크게 좀 이 정계 개편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들이 당 내에서 조금씩 다 있는 것 같고요. 때문에 개별 국회의원의 어떤 이해관계를 보면은 당장 지방선거 앞두고 어디랑 하는 게 유리하냐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은 작은 의원이 꼼수 이 통합이라고 국민들이 단번에 알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원칙 이걸 크게 내놓고 한번 의원들끼리 이런 토론하는 자리를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아마 전당대회 전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 한 11월 중순은 넘어야 그런 논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지난주에 신고리 569개 건설을 재개하라는 공론화위원회 결정이 있었죠. 당초 찬반 차이가 오차 범위 내의 초박빙일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59.5 대 40.5, 다시 말해서 19%포인트로 아주 큰 격차가 벌어진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어제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따를 것이고 신고리 569개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방송에서도 원전이 재개 또는 중단될 경우에 어떤 여파가 생길지 짚어드렸는데, 자, 사회적 여론이 지금 분열되는 후유증이 나온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고리 오륙호기 건설 중단을 주장했죠. 또 탈핵운동을 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의 염영철 사무총장 전화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염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그 입장 들으셨죠?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길 부탁한다, 이 얘기인데,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서운한 바가 많습니다. 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우리는 그 시민들이 열심히 토론하셨고 그 결론을 낸 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의 정책과 공약을 포기한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사과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마치 공론화 절차를 거친 다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탈핵단체들에게 있는 것이거나 내지는 자신에는 아무런 그 책임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제 또 대통령께서 발표한 내용 중에는 신고리 오륙호기와 관련해서는 즉각적인 재개를 약속을 했지만 탈원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탈원전의 포기 내지는 어떤 정책 의지의 연기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사과부터 해야 했어야 하는데 이 말씀이신데요. 제가 그럼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겠다. 지금 대통령과 정부는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실 외국의 사례도 그렇고 이 공론화위원회가 정부의 정책 결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를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그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이런 분석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먼저 설계하기 나름일 겁니다. 그래서 공론화라는 절차가 기본적으로 여론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네.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의 생각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 이런 것을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결과 자체의 퍼센트를 확인하는 것은 주요 목적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따라서 이것이 이제 전통적으로 외국에서 진행된 공론화랑은 다소 차이가 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활용하겠다, 그 결과에 대해서 중요하게 활용하겠다라는 것은 또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정을?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설계를 하고 또 받아들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아쉽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게 정부의 공약이었으면은 정부가 이 공약을 진행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또 뭔가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하다못해 자유한국당의 대표는 현장을 방문해서 발언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최고위원회도 하고 했는데, 정부나 여당 쪽은 자신들은 중립을 지키겠다면서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논란에 있어서 한 축을 그냥 탈핵단체들한테 떠넘기고 본인들의 공약을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결과가 상당 부분 여론이라든지 그리고 시민대표 참여단의 논의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다른 공론화를 이런 식으로 떠넘기면은 누가 나서서 뻔한 실패를 감당하거나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설계나 내지는 운영 과정에서 정부 여당이 보인 태도에 한계가 있었고, 대통령께서도 어제 이게 마치 단체들과 원전계 사이의 일이었던 양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공론화위원회 같은데 전문가가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원전 마피아의 부작용을 걱정을 해서 배제시킨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배제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그러니까 양쪽이 다 여러 형태로 얘기를 했고 또 시민대표 참여단 앞에서 이제 설명하는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판단을
시민들이 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19% 격차가 나왔다는 건 결국은, 이 원전 이 건설을 계속해야 된다는 쪽에 논리가 더 먹혔다는 거 아닙니까? 신고리 5, 6호기를 재개하자라는 논리가 먹혔다고 봐야죠.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들이 다소 당위적인 주장을 했다면은 그쪽 분들은 이게 생계고 일자리의 문제다. 결실하니 이 부분까지는 갖고 가자 이렇게 설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론이 신고리 5, 6호기와 관련해서는 재개 쪽으로 그리고 탈원전과 관련해서는 또 역시 지속해서 탈원전을 하자 이런 의견이 정반대로 갈리게 된 것은 현장에서 탈원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일자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좀 갖고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먹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총장님께서 탈핵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죠? 탈핵과 탈원전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하죠. 물론 이제 환경단체이기 때문에 핵무기 뭐 이런 것까지 저희들은 포기를 해서 더 넓은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뭐 탈원전이나 탈핵이나 에너지 전환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슷한 개념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론화위원회가 탈원전은 그러니까 이 원자력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네, 53.2%가 원전 축소를 권고한 근데 이거 두고 또 월권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애초 공론화위원회의 그 미션이 신고리 5, 6호기를 어떻게 할 건가라는 것이었어요. 정부는 정부의 방침은 탈원전인데 신고리 5, 6호기와 관련한 것만이다라고 했고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가 들어가다 보니까 신고리 5, 6호기 자체만 이렇게 덩그러니 떨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의 자체가 원전 정책 자체를 유지할 건가 중단할 건가라는 부분이 함께 밀접하게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실제로 보수 언론 등이 공론화를 막 비판하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신고리 5, 6호기만이 아니라 전체 탈원전을 했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또 많이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한편에서는 뭐 5, 6호기지만 다른 그 큰 틀 속에서는 탈원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없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역설적으로 5, 6호기 건설을 재개한다라는 거는 탈원전 정책도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그러니까 그게 전제된 상태에서 받아들인 거라고 봐야겠죠. 탈원전을 그 시민대표 참여단 같은 경우가 탈원전이라는 안전판이 있으니까 5, 6호기는 일자리 등을 위해서 그냥 허락하자라는 정도쯤이 합의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 5, 6호기 건설이 재개됐을 때 제일 걱정스러운 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안전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폐기물의 처분 문제인데요. 일단 신고리 5, 6호기나 핵발전소는 가동이 되는 순간부터 막대한 양의 원자력 폐기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신고리 5, 6호기 같은 경우는 수명이 무려 60년입니다. 그러면은 공사가 완료되는 2022년부터 60년 동안 가동을 하게 되고 다시 또 폐로를 하는데 20년, 30년이 이제 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은 2100년이나 돼야지 탈핵이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 2025년까지 탈핵을 완료하겠다는 독일이나 이런 사례와 비춰봐서 전혀 현실적인 주장이 아니니까 탈핵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고리 5, 6호기부터 중단하자라는 것이 저희의 의견이었던 거죠. 앞으로 이 공론화 공론조사 말이에요. 이런 거 사회적인 어떤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적용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공론화 자체는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우리 역시 그동안 에너지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몇 사람의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공론화라는 제도 자체를 부정하거나 폄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잘 설계를 하고 어떤 적절하게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실은 대통령이 느닷없이 공론화를 주장하게 된 거거든요.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고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걸 못한 거죠.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환경운동연합의 염형철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